자, 여러분 화면 전부 잘 보입니까? 네, 예. 네, 자, 잘 그러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저번에 설명한 다음 부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10세기의 그 서양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든다면, 물론, 20세기 역사를 보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빼놓고 말하는, 전문가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떻게 활발하게 되고, 어떻게 지속되고, 어떻게 끝났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마 뭐 중고등학교 시간 세계사에 충분히 공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잠시 얘기를 한 것처럼 1차 대전 때도 물론 이제 인명 피해라든가 서양의 어떤 재산상 인명상의 어떤 피해가 컸지만 2차 대전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정말 1차 대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대량으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신종 무기가 개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원자폭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아주 단번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게 또 2차 대전을 끝내는 하나의 시초가 되었죠. 그래서 일단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서양 사람들은 그 전쟁의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서양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어떤 철학이라든가 가치관에 대해서 크게 회의를 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특징이 프랑스 문학에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진은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2차 대전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아마 이미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2차 대전을 이렇게 연합군의 승리로 이렇게 이끌게 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분명히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가 나치 정부인 그 독일의 점령당에 있을 상황이었죠. 그래서 영국 쪽에서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으로 연합군들이 상륙을 하면서 독일에 점령당한 프랑스를 해방시키는 시작이 되었다고 여러분이 아마 이미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사진은 바로 노르망디 해변에서 연합군들이 상륙하는 모습을 지금 찍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도 보다시피 사진기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흔들려서 그 피사체가 또렷하게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로 찍혔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이게 2차 대전의 어떤 그 전쟁 상황을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훨씬 피사체가 흔들리는 이 사진이 훨씬 박진감이 넘쳤거든요. 그리고 로버트 카파라고 내가 이름을 써놨는데 바로 이 사진을 찍은 사진 그가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카파는 단순히 그 2차 대전의 종군 기자로서뿐만 아니라 그 20세기에 유명한 사진 작가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 사진이 이제 서구의 여러 신문들의 그 일면을 장식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사진을 설명하는 기사가 어땠냐면, 그때 로버트 카파의 카메라는 흔들리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덧붙였대요. 그래서 이 사진이 더욱더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내고, 그리고 2차 대전을 상징하는 유명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2차 대전이 왜 이토록 그 서양 사람들의 특히 그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서구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까라고 할 때,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자신들도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것을 개발해냈다. 그래서 그 무기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자신들이 죽였다라는 그 충격과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유태인 학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도 이거를 공부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끊임없이 많은 그 영화라든가 소설 같은 데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계사 시간에 별로 이렇게
그 집중을 해서 듣질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수의 뭐 영화, 소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접해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히틀러 정권이 맨 처음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히틀러 정권이 유태인들을 모조리 그 색출을 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수용시키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거의 뭐 그 실험지와 같이 이 사람들을 의약품을 만드는데 도구로 사용하다가 결국 이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태인 학살이 남긴 충격은 저번에도 여러분한테 잠시 이야기한 것처럼 서양 사람들은 이제 당시에 인간과 그 동물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특성인 인간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인간성이라는 것은 동물과는 다르게 이유 없이 생명을 빼앗거나 동물처럼 이렇게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2차 대전의 결과로서 나타난 유태인 학살이라는 이 충격적인 사건과 그리고 단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전쟁 무기를 만들어냈다는 이 사실을 두고 볼 때 과연 인간이 태어나면서 인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대전이 이 서양 사람들에게 남긴 충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유태인 학살의 증거가 되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지금 유태인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그 역사책이 아니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설이나 영화에서 봤듯이 유태인이라는 표시로 이렇게 노란 별을 달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들이 옷에 지금 별을 달고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전혀 이제 자기들이 겪을 앞날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냥 천진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유태인 학살을 증언하는 사진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다행스럽게도 연합군의 승리로 2차 대전이 막을 내리고, 그리고 프랑스는 이제 지금 앞에 나오는 이 키 큰 분이 이 드골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드골 장군인데, 2차 대전에 이제 프랑스를 독일에서 해방시키는데, 그 주역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고, 나중에 결국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해방되고 난 후,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제 여기 개선문이거든요. 개선문 앞을 행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이때 문학에서 특히 소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중요한 소설가들이 등장을 해서 작품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그리고 이 작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그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 꼴레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시도니 갸브리엘 꼴레트인데 꼴레트라는 그 성만으로 충분히 이제 알려진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꼴레트의 일생을 최근에 영국에서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키아라 나이틀리라는 그 인기 있는 여배우를 꼴레트 역을 맡겨서 꼴레트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꼴레트의 인생 전부를 다룬다기보다 꼴레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가로 데뷔하게 되는 그 시기만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서는 그렇게 뭐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걸작은 아닌데 혹시 여러분이 꼴레트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고 싶으면 한번 찾아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꼴레트의 일생을 보면 당시 어떤 그 여성 소설가들이 처한 어떤 운명을 일부 보여주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그 20세기 초 약간 중반까지라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이 초중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중후반부와는 완전히 다르게 일단은 여성 작가들이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성 작가들이 그 문학계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던 거죠. 그리고 여성 작가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성적인 자신의 여성이라는 그 성을
표현을 하는 순간부터 그 작가의 작품은 남성 작가들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지는 작품으로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작가들 같은 경우 일부러 남성의 이름을 가짜로 이렇게 남자 이름을 가명으로 해서 출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꼴레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렇게 자신의 작품이 인정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의 이름으로 출판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쓴 그 여러 소설 중에서 꼴레트가 대부분 손을 보거나 꼴레트가 직접 쓴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남편과 여러 불화를 겪으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결국은 출판하게 되고 그 작품이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된 작가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은 대부분 어떤 여성의 어떤 심리를 묘사한 게 많아요. 그리고 당시 이 꼴레트가 살던 그 20세기 활동하던 20세기 초중반기에 프랑스의 여성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았는가라는 그런 문제의식부터 여성들의 어떤 그 심리 묘사를 표현하는 그런 작품들이 대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가의 어릴 때 모습, 그리고 작가가 이제 작가의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꼴레트라는 이 작가를 영화로 만든 그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라바게봉드에서 무슨 방황하는 여성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라네상스 뒤주 가면 그 해가 뜨는 거니까 여명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아마 바게봉드도 번역본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본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번역본을 먼저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작가는 장 지오노입니다. 그래서 장 지오노라고 이 작가의 이름을 말하면 보통 그 전원 소설 작가 이름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이 장 지오노라는 작가가 원래 고향이 남쪽 그 프랑스 지역인데 그 지역을 무대로 한 자연을 배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원 작가라는 이런 그 별칭이 따로 붙어 있는 작가이고요. 꼴린느라고 해서 그 언덕이라는 작품이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가는 프랑수와 모리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직접 그 소설을 읽을 작가라고 하면서 잠시 이제 작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잠시 설명을 한 것처럼 이 작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 프랑스가 물론 이제 여러분한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그 신교도들보다 구교도들이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신교도들이 많이 박해를 당해서 프랑스에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스위스나 아니면 멀리는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도주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프랑스 국민들 중에서도 구교도,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이죠. 천주교도들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문화를 얘기할 때 신교도적인 특성보다 신교적인 특성보다는 구교적인 특성이 훨씬 많은 나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모리악은 바로 그 천주교라고 할 수 있는 구교의 어떤 그 특징을 많이 보여주는 작가로 어릴 때 그 이 작가의 집안도 굉장히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도의 어떤 집안이었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작품에 저번에 여러분한테 잠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억압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종교적인 억압은 그 문자 그대로 그 천주교가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종교적인 억압이라는 것은 사회와 결탁을 해서 그 사회의 어떤 규율이나 도덕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의 도덕이나 규율에 의해서 한 인간이 어떻게 피해를 입는가라는 거를 소재로 해서 작품도 많이 썼고요. 그래서 그 작품 중에 하나가 테레즈 데스게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소설의 본격적인 내용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이 내용을 알아보고 그리고 이 작가의 어떤 문체의 특징이라든가 이 작품의 분위기라든가 하는 거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프랑스어 모리악은 그냥 어떤 종교과 인간 간의 갈등만을 다룬 작가가 아니라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가 2차 대전 중에 그 나치 그 정권의 어떤 침입을 나치 정권의 그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독일의 어떤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정부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강점기 시대 때 일본이
일본의 말을 잘 듣는 이런 그런 허수아비 정부 같은 거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같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허수아비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그 프랑스의 진정한 독립을 원하는 사람, 프랑스가 이제 독일의 어떤 억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해방을 원하는 많은 작가와 지식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모리악 같은 경우는 바로 거기에 반대하는 운동을 열렬히 한 작가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이것도 아마 여러분이 세계사를 그 충분히 세계사 시간에 충분히 그 이해를 하거나 공부를 안 했어도 아까 유태인 대학살과 마찬가지로 영화나 소설에서 아주 끊임없이 그 소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들으면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독일 무슨 말이냐면 이 독일 그 침공하에 독일 점령하에 프랑스 사람들의 투쟁을 다룬 어떤 영화라든가 소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조직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듯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그리고 테러를 하든지 아니면 그 독일의 어떤 그 억압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레지스탕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원래 레지스탕스 하면 저항이란 뜻이거든요. 저항인데 이 사람들의 그 결속된 그 운동을 레지스탕스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레지스탕스는 이제 프랑스어로도 실제 그 명사로 레지스탕스 하면 저항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프랑스 원어로 된 이렇게 책을 보는 경우에 분명히 이게 명사인데 대문자로 쓰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프랑스어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뭐 거의 3, 4학년들이 대부분 이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문법의 어떤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프랑스어에서는 고유명사 외에서는 명사를 처음 시작할 때 대문자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로 안 쓰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헤스탕스 같은 이런 단어들이 간혹 이제 여러분이 만약 프랑스어로만 된 책을 본다면 에흐가 대문자로 쓰인 경우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바로 이 독일 점령하에 그 독일의 억압에 맞서 싸웠던 그 저항 운동인 레지스탕스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쓰여 있으면 당연히 명사로 저항한 거라는 그런 뜻으로 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프랑스어로 쓴 책에서 대문자로 에가 쓰여지는 걸 보면 이거는 단순히 저항이라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특별히 그 독일 점령하에 싸운 프랑스 사람들의 그 프랑스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한 거한 그 운동, 움직임을 나타낸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뭐 저항 이런 식으로 번역을 안 하고 그대로 말 그대로 레지스탕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레지스탕스 운동에 가담해서 열심히 싸운 작가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랑스어 모리악의 다른 그 대표작으로 르베즈 오 레포해서 그 레포 하면 보통 나병 환자 문둥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키스라는 그런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르데제 그들 나무가에서 뭐 사랑의 뭐 사막 정도로 그냥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됐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데제그는 실제 사막보다 아주 적막한 그런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사막이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프랑스어 모리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꽤 이제 그 고전 작가로서 프랑스 고전 그 문학 작가로서 알려진 작가이고 또 이 작가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 작가의 작품이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회에 테레스 데스게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작품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프랑스어 모리악만큼 아주 중요한 그 비중을 갖고 있는 작가인 앙드레 지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모리악이 그 가톨릭 그러니까 즉 천주교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 천주교가 작품의 중요한 요소를 형성을 했다면 앙드레 지드는 그 신교 다시 말해서 그 개신교 작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여러분한테 이제 기독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 또 수가 천주교 그 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개신교로 얘기를 하기보다 기독교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면 보통 여러분들은 천주교 신자를 떠올린다기보다 이제 개신교 신자를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이제 기독교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저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은 이제 천주교 신자보다는 그 개신교 신자를 많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
사용하는 용어는 이제 기독교라는 표현을 쓰는데 엄밀하게 이렇게 학술적인 용어로 생각을 한다면 기독교는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를 전부 다 포함하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그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앙드레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천주교, 저기 기독교라고 불리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구교하고 신교 중에 신교에 해당되니까 개신교의 분위기에서 성장을 한 작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에서 이제 개신교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소수거든요. 그래서 소수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안에서만의 특징이라기보다 사실은 그 유럽 전체의 특징이기도 한데 저번에 여러분한테 이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나 그리고 종교개혁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이해했던 것처럼 개신교 쪽에서 훨씬 더 규율이 더 셉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약간 그 느슨하게 보는 여러 가지 규율들이 개신교에서는 더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너무 이 정권하고 결탁을 해서 원래의 종교적인 어떤 그 신앙이 갖고 있는 뜻은 다 버리고 굉장히 이 성직자들이 나태하고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권력만 쫓게 되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그 천주교보다 훨씬 더 규율이 엄격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자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규율이나 도덕도 더욱더 엄격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드레시드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개신교적인 분위기에서 개신교 그 부모님들을 두고 개신교적인 분위기에 자랐기 때문에 원래 그 천주교가 갖고 있던 규율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규율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의 작품에서도 어떤 종교적인 강박관념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프랑스와 모리아하고 물론 이제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 더욱더 이제 강한 어떤 종교적인 규율이라든가 그리고 그 종교적인 규율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거기에 대한 반동도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큰 어떤 반항심을 표현하는 작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강박관념을 표현한 작가로 보기에는 앙드레 지드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기에 너무 이제 그 협소한 부분이고요. 실제 이제 그 20세기 후반, 21세기 초에 와서 앙드레 지드를 아주 그 위대한 작가라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면 거의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작가인데 그 20세기 후반에 이렇게 나타나는 소설에 있어서의 아주 그 실험적인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할 누보로망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소설의 변화와 그리고 거기에 대해 누보로망이라는 그 새로운 어떤 소설 양식으로 소설을 쓴 작가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건데 그 작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맨 처음에 그러한 시도를 했던 그 작가는 바로 앙드레 지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의 위조 지폐범들이라는 그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바로 몇십 년 후에 그 소설가들 다시 말해서 누보로망의 소설가들이 시도했던 그런 새로운 기법을 몇십 년 전에 벌써 앙드레지드가 시도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작가로서 소설가로서 또 위대한 소설가로서 소설가로 이렇게 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의 작가는 아나톨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아나톨 프랑스라는 이 작가는 유명한 어떤 그 프랑스의 역사적인 사실을 주로 그 소설의 어떤 소재로 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역사가들이 내리는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신들은 목마르다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그 폐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 혁명이 어떻게 일어났나 하는 것도 아마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8세기에 일어난 혁명인데 부르주아 혁명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또 여러분이 그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프랑스 혁명은 그 부르주아 계급들이 귀족과 왕족 그리고 귀족과 왕족 그리고 어, 종교인들에게 반박을 해서 일어난
부르주아 계급의 혁명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막 이렇게 왕과 왕비도 단도대에서 목을 자르고 뭐 이런 걸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이제 거의 이제 폭동과 같은 순으로 이제 시위를 하고, 귀족들은 모조리 또 죽였죠. 그렇죠. 죽이고, 그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서 이제 유명한 유물들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을 이렇게 여러분이 지켜보다 보면 이제 간혹 오해를 하는 게 이 노동자 계층의 혁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18세기 프랑스 대혁명은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족과 귀족, 그리고 그 신앙 그러니까 신부로 그 이렇게 대표가 되는 그 성직자 계급이죠. 성직자 계급에 대항해서 일어난 혁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어난 혁명은 바로 소비에트 혁명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공산주의 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연합정부가 이렇게 동유럽의 일대에 20세기 말에 이제 완전히 이렇게 생겨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전체를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해서 소련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하나의 변화이기도 한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계급의 혁명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그 노동자 계층의 혁명인, 노동자 계급이 주축이 된 혁명인 소비에트 혁명하고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프랑스 혁명, 대혁명도 여러분이 대충 내용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르주아 계급들이 세력이 굉장히 커지면서 어, 자기들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귀족하고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에게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거기다 성직자까지 결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항으로, 반항으로 자기들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리고 왕과 왕비를 단두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 16세 마리 앙뚜아네트는 서유럽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대중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왕과 왕비가 되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대혁명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사회가 완전히 바뀌고 정부도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 가치관도 많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세계사에서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때 물론 나라마다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거는 조금 다르겠지만 자유라든가 어떤 평등을 가져온 혁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프랑스 혁명을 얘기할 때 프랑스 혁명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주목을 해서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을 해서 세계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대충 짐작을 하다시피 이 그 과도 정부가 이제 임시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귀족들과 왕족들을 죽였는데, 물론 이제 상징적인 어떤 그 표시로 왕과 왕비를 이제 단두대에서 죽이기도 했지만, 이 대학살 안에서 사실은 그 크게 이렇게 잘못을 했다기보다 계급이 그런 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도 이제 세계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로베스피에르가 그 공포 정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 정치라고 한 이유는 어, 자기가 이제 일당 독재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제 그 반대하는 여러 세력들, 심지어는 이제 같은 혁명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하고 반대되는 그 의견을 말하는 사람들 다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당똥이라는 유명한 귀족 출신의 혁명가도 있습니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이렇게 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렇게 피를 흘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그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정도로 정말 이렇게 아주 그 자신이 악덕을 쌓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는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나톨 프랑스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제기하는 작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여러분이 보는 레디유 옹 수아프에서 신들은 목마르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이거는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을 배경으로 하는데,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온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 사회가 가져온 여러 가지 변화를 그 역사에서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진보의 개념으로 보다기보다 프랑스 대혁명이 가져온 세계사에서는 크게 이렇게 서술하지 않은 많은 피해들이 있지요. 그래서 피해라든가 희생자들의 어떤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나왔을 때 그 반박하는 그런 비평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나톨 프랑스의 어떤 정치적인 관점을 거론하면서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반박을 한 비평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들은 목마르다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면 한번 이 책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줄리엔 그린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여러분이 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린이라는 이 성은 사실은 프랑스에는 조금 프랑스어로는 조금 찾아보기 힘든 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대강 짐작을 했듯이 부모님이 아마 미국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미국 사람 알고 있고 나중에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계속 이제 그 미국인으로 있다가 나중에 프랑스로 이렇게 국적을 바꾼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줄리엔 그린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이제 이 작가도 대부분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미묘한 심리의 어떤 변화라든가 한 사람이 겪는 어떤 고통을 아주 섬세하게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갈등을 그 소재로 해서 작품을 쓰는 작가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도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프랑스어 모리아게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동성애적인 어떤 성향을 그 당시는 이제 이때가 프랑스가 아주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작가들이 자신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계속 숨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뭐 작가로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프루스트가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앙드레지두도 원래 그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작가입니다.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작가인데 당시에는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작품이 아주 이렇게 그것도 너무 드러나지 않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너무 드러나지 않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희한하게 결혼도 하셨거든요. 결혼도 하셔서 그냥 그 부인하고 거의 이제 보통의 부부와는 다른 그런 관계를 유지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결혼은 하셨는데 특별히 애정은 뭐 물론 다른 종류의 애정이겠죠. 오늘 육체적인 관계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아 독특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이제 앙드레시즈 작가가 이제 작고를 한 후에 그런 여러 가지 작가가 살아생전에 어떤 일생을 살았나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줄리엔 그린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는 이제 동성애적인 어떤 자신의 성향을 떳떳하게 이렇게 내놓고 공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작품들에서 그게 억압된 상태로, 그러니까 독자가 읽어서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무언가 이제 독자가 그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방식으로 표현을 한 작가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작가는 셀린드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떻게 보면 그 앞에 말한 여러 작가들, 물론 이제 앙드레치도 저번에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젊은 작가들이 자신이 새로운 방식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이 새로운 방식의 소설이 자신들이 맨 처음에 시작한 거라기보다 앙드레치드가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위대한 작가다라고 얘기를 한 거를 여러분한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때 나온 소설들 중에서 가장 파격적인 소설은 바로 셀린느의 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셀린느라는 이 작가는 소설 안에 굉장히 문장이 굉장히 파격적인 건 물론이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소설을 쓰는 작가들은 언어라든가 문장에 있어서 굉장히 미학적인 어떤 효과라든가 그리고 다듬어진 문장 같은 거를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셀린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당시의 문학 작품에서 쓰지 않은 속어라든가 욕설 같은 거를 낱낱이 이렇게 전혀 이제 그거를 가감 없이 바꾸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쓴 작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문장도 굉장히 파격적이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셀린느가 굉장히 이제 좀 그 작가로서, 물론 작가로서 이분의 가진 위치가 도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면에서 많은 이제 비난을 받게 된 게 뭐냐면 셀린느는 자기가 대놓고 그 유태인을 차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태인 차별적인 이런 요소들을 작품에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인종차별주의자죠. 그렇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이 뭐 요즘 나오는 소설 같은 데서도 그걸 볼 수 있겠지만 예술가들 중에서 생각보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걸 이제 어떤 차별적인 내용을 어떤 정치인이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다. 아니면 일반인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차별적인 성향을 굉장히 지탄을 받는 사회인데 아이러니하게 예술가들이 그걸 예술 작품
작품 안에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는 만약 이제 그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고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공적인 어떤 그 표현, 다시 말해서 뭐 정치가가 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일반인이 그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공적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공적인 것 표현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에서 어떤 이상한 그 표현이나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런 그 표현 그리고 차별적인 방식도 다 이제 좀 용납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조금 팽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작가들이 나오면 굉장히 첨예한 어떤 토론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셀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옛날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도 꽤 논란이 된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그 유태인은 싫어하시는데 그 앵무새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앵무새를 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태인 혐오 그리고 유태인 차별이라는 그 요소 때문에 꽤 이 민감한 그 민감한 문제를 거리낌 없이 다루고 있어서 그런 도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 요소를 프랑스 문학에 그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실험적이고 대범한 작가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앙드레 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그 이 20세기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단 하나로 20세기 어떤 문학을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 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그 시대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라고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하는 식으로 그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 프랑스 문학의 어떤 개론서를 내가 참고를 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한다고 첫 시간에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눴던 그 중간, 그러니까 20세기 한 초중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중반에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참여 문학이라고 했던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좀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 문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가가 어떤 정치적이거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을 자신의 문학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참여 문학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예를 들면 좌파의 어떤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경우 같으면 그 좌파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그 표현을 한 그 작품을 쓰는 경우 그리고 그게 문학일 경우에는 참여 문학이라는 표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참여 문학이라는 이 표현 자체도 사실 꽤 도전받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참여 문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떤 작가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여라고 할 때 참여라는 것이 사실은 더 넓은 의미로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넓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서 예를 들어 작가가 전혀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표현을 하려고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책을 썼다고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하는 경우에 그 참여 문학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많이 논란을 그 제기를 하는 비평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관점이나 정치적인 성향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작품을 썼다. 그런데 그 작품이 정말 작가가 정말 그 정치적인 어떤 관점이나 정치적인 그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말은 의도적으로 작가가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작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쓴 작품도 있지만 본인은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썼다고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가 정치적인 이념 같은 것이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 문학의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기 의문을 제기하는 비평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과연 참여 문학이 아닌 것도 있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면 주로 이제 사회 비평 쪽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비평은 좀 더 이제 지금은 개론을 설명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개론을 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작품 하나하나 들어가서
작품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때 이제 사회 비평이 뭔지 뭐 심리 비평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회 비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의 문학 작품을 그 사회의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비평을 사회 비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회 비평가 중에 하나가 바로 장폴 사르트르거든요.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는 본인이 소설가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비평가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가 한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문학이라는 것은 언어로 표현을 한 예술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전부 다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표현을 한 예술 장르인데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인 규약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규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한 예술 장르가 과연 자신이 속한 작가가 속한 사회와 전혀 무관하게 표현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의문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문학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어떤 작가가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문학을 참여문학이라고 하지만 이 참여라는 의미에 대해서 참여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표현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더욱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가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으로 어떤 목적을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쓴 게 참여 문학이다. 그리고 그런 목적이 전혀 없는 거는 순수 문학이다.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약간은 그 표현 자체가 아주 좀 철진한 표현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를 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전혀 정치와 무관하고 사회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글을 써도 언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규약인데 과연 그게 전혀 무관한 글 자체가 나올 수가 있는가? 순수 문학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때는 참여 문학, 순수 문학으로 나누어서 아까 말한 여러분한테 말한 그런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참여 문학이라든가 순수 문학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도전받는 어떤 시대로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여 문학이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할 때 앙드레 말로는 바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관점은 좌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에 이제 문화부 장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화부 장관도 하셨는데 그때 문화부 장관 할 때 이제 뭐 조금 그게 대해서 이제 말로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분 자체가 이제 소설가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예술가들에게 훨씬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편 그런 문화부 장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꽁디시옹이면 하는 것은 인간 조건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이제 유명한 이 프랑스 공산당의 역사를 다룬 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개석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이제 그 사람 장개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세대에는 그 세계사 시간에 우리나라식으로 중국어를 읽지 않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읽는 그 식으로 읽기 때문에 장개석을 뭐라고 하는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래서 대만의 초대 총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만이 여러분 알다시피 그 중국과는 반대되는 그 정책을 쓰는 나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만이 이제 처음에 원래는 이제 국공합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대만이 이제 그 지금 그 대만의 최대 총통인 장개석이 이제 이끄는 부대가 국민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중국 그 공산당을 이제 당연히 이제 공산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합작을 해서 사실은 당시에 식민지로 있던 어떤 그 중국에서 그 식민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 상황을 그 탈피하고자 일시적으로 이제 국민군하고 공산군하고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 이제 장개석이 이렇게 배신을 해서 그 연합을 해서 연합을 하자고 한 약속과는 반대로 당시에 이제 공산당들을 모두 처형하는 그런 그 기회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국공합작 사건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그 작품인 인간조건이라는 작품을 앙드레 말로가 썼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앙드레 말로는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좌파 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공산당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 배신당한 어떤 공산당의 입장에서 이 국공합작 사건을 소설로 썼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레스포아라는 작품이 있는데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은 사실은 스페인 안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고 우리나라의 이 한국 그 전쟁하고도 사실은 비슷한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최초로 당시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 그 우파들이 결국은 당시에 이제 추방당했던 프랑코 장군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 스페인 안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이 사건이 단순히 스페인 안에서 이 그 좌파 정권과 그리고 우파 정권의 싸움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어떤 공산당과의 어떤 싸움으로 읽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좌파를 지지하는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스페인에 싸우러 갔어요. 싸우러 가서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죽게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죽게 되고, 근데 결국은 이제 좌파 정권이 연합을 해서 그 좌파 정권이 이제 그 스페인 밖에 있는 유럽의 좌파 정권들과 공산당들과 전부 연합을 한 그 세력은 결국은 프랑코가 주축이 된 그 우파에 결국 패배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을 잡은 프랑코가 아주 오랫동안 그 스페인을 독재 정권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스페인 내전을 다루는 이야기인 그 희망이라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앙드레 말로가 좌파의 그 사상을 가진 그 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좌파 정권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한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부아 호아이알은 이제 왕도라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앙드레 말로는 사실은 인생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이 소설가긴 하지만 간혹 이제 소설가 중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인생 자체가 하나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 그 캄보디아에 본인은 뭐 문화재 발굴이라고 하는데 그 도굴이거든요. 그래서 도굴꾼이었거든요. 그래서 도굴꾼으로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체포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서 나중에 이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드골의 이제 오른팔처럼 활동을 하고 또 드골도 굉장히 좋게 봤기 때문에 드골 정권 하에서 결국은 이제 문화부 장관까지 이렇게 그 역임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굉장히 좀 굴곡도 많고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이렇게 보낸 분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도굴꾼의 경력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말로가 빵대용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혹시 그 프랑스에 그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으면 그 빵대용에 뭐 여러분이 이제 뭐 꼭 그 빵대용을 봐야 될 그런 의무는 없지만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빵대용이라는 이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납골당이라고 하면 조금 기분이 이상하고 아무튼 이제 그게 사원 같은 건데 그 사원이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네요. 사원은 보통 이제 종교적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빵대용이라는 일단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 프랑스는 물론이고 인류의 큰 정말 이제 공헌을 한 분들 있죠. 그런 공헌을 한 분들을 사후에 거기 빵대용 안에 이렇게 그 유해를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중에서 이제 빵대용의 유해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정말 위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빵대용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고 나서 이 그 유해를 빵대용으로 옮기고 그걸 굉장히 큰 이렇게 의식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간 분들 중에서 앙드레 말로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아무리 여러분이 문학을 공부한다 해도 아마 뭐 초등학교만 우리나라에서 나오면 이분의 이름을 알지 않을까 싶어요. 뀌리 부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뀌리 부인은 사실 마리끼리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말하면 폴란드 사람인데 이제 남편이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국적을 프랑스로 바꿨는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분은 엽적이야말로 뭐 프랑스를 빛낸 거를 넘어서서 인류에 공헌한 분이죠. 그래서 마리끼리도 이제 빵대용이 안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앙드레 말로가 빵떼옹에 이제 안장이 될 때,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제 앙드레 말로가 죽고 나서 이제 앙드레 말로가 빵떼옹에 이제 안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빵떼옹에 안장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막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그 욕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굴꾼이었던 사람을 저기다가 이렇게 안장을 해도 되나. 그리고 이제 좌파의 그 신념을 가지고 평생 이렇게 싸웠던 분이긴 하지만 이제 뭐 근처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이제 좀
신념에 어긋나는 짓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래서 그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게 아닐까. 사실은 예술가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지 예술가들이 정치인이 되는 경우 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정치인까지 하신 걸 보니까 이분의 인생도 약간 정치인스러운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생을 보낸 분이고요. 참여문학이라고 할 때, 20세기 참여문학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작가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알베르 까미도 대표적인 참여문학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여러분이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때 실존주의니 부조리니 하는 그 표현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가로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베르 까미는 이제 부조리라는 개념을 내세웠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더 철학적으로 발전시킨 게 실존주의라는 철학 사조죠. 그리고 실존주의는 단순히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요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실존주의라는 것은 2차 대전 후에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의 어떤 충격을 그대로 표현을 한 문화의 어떤 그 변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적인 어떤 흐름뿐만 아니라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문학이라든가 여러 문화 전반에 크게 영향을 끼친 사조거든요. 그래서 잠시 설명을 해보자면, 실존주의라고 하면 여러분이 단어를 이렇게 실존주의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답을 못하는 경우는 물론 이제 뭐 별로 문학에도 관심이 없고 이래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큰 그 이유는 내가 생각하기에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번에도 여러분한테 잠시 얘기를 했듯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양 그 문학이라든가 문화, 그리고 서양의 여러 용어들이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경우, 여러분이 그 번역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외로 한자어가 많거든요. 특히 옛날에 이렇게 번역이 된 표현들 있죠. 옛날에 번역이 된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자어가 많은 이유는 여러분한테도 얘기를 했겠지만,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서양문물이 우리나라에 바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후에 이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한자를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그게 별로 까다롭지 않은 표현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용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이해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냥 실존주의라는 단어 그 번역어 자체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원어를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원어는 에그지스탕시알리즘이거든요. 에그지스탕시알리즘인데, 에그지스탕스는 여러분 지금 3학년, 4학년이니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존재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라든가 어, 삶은 뭐 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존재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즘이 붙죠. 그렇죠? 그래서 이즘은 라틴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즘이라는 것은 어떤 때뿐이야 하면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존을 최고로 존재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상이자 문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에그지스탕시알리즘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그지스탕스가 존재죠. 그렇죠? 이즘은 최고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존재를 최고로 생각하는 흐름이다. 생각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호망티즘을 한번 봅시다. 호망티즘은 낭만주의로 번역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즘도 최고라는 뜻이고, 여기서 호망하는 것도 호망스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낭만을 최고로 두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에그지스탕시알리즘, 헤알리즘도 마찬가지예요. 헤알리즘은 헤알이라는 거는 헤알리 때 실제 사실에서 온 건데, 사실을 이즘 최고로 두는 거죠. 사실주의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오히려 원어를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에그지스탕시알리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존재를 최고로 두는 그 생각의 흐름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될 건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존재인가? 왜냐하면 존재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이거는 그 단순히 서양뿐만 아니고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사람들이 있어서 사상의 근본적인 어떤 시작이 된 거는 그리스 로마 문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도 사실은 뭐 여러분이 이제 뭐 철학을 전공을 안 해도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나 여러분이 플라톤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고민도 사실은 존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도 존재가 최고의 고민이었는데 하필이면 왜 또 뒤늦게 20세기 중후반에 와서 존재가 최고의 고민이 되냐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차 대전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2차 대전이 서양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전에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인간은 동물보다 위대한데, 동물보다 위대한 이유가, 동물보다 나은 이유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성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동물과는 달리 자기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죽이거나 그리고 자기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자기의 종족을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동물과는 차이가 나는 바로 인간성이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인간이 동물보다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2차 대전 후의 결과를 보니까 그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또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물론 이제 일본이 뭐 아시아에 끼친 영향이야 뭐 아시아 국가들에게 끼친 그 피해야 이런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단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스스로 인간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성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나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태어난 것이 실존주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옛날부터 고민을 해왔던 그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또 고민을 하는가? 그 말은 이전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한 생각이 2차 대전 후에 여러 가지 그 큰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가 말하는 가장 그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그 존재가 실존을 앞선다라는 표현, 저기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라는 표현이 있죠.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이 아마 다른 그 1학년 때 뭐 프랑스 역사나 프랑스 문학 개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는 것은 본질은 아까 말한 인간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본질은 갖고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한테 말한 것처럼 2차 대전 후에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새로운 고민이,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동물과 구별되고 동물보다 더 위대한 인간성을 갖고 태어나는가? 그렇다면 유태인 학살도 없었고,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 갖고 있는 동물보다 우월하고 동물보다 더 나은 특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라는 이 표현에서, 물론 이거를 이제 너무 간략하게 표현하는 부분이긴 하지, 내가 너무 간략하게 표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이 실존이 본질을 앞선다라는 이 표현은, 이 본질은 인간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 이전에 이 서양 사람들이 그 이전에 자신들이 막연하게 생각했던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특징,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우월성은 타고나면서 원래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알베르 까미도 이제 그 선상에서 부조리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냈고요. 그래서 유명한 작품은 여러분이 아마 그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이 뭐 2학년 때나 아니면 그 이전에 뭐 번역본도 아마 여러분이 이미 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문도 아마 2학년 때쯤 아마 이방인을 한번 독해를 일부분이라도 하고 여러분이 했던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책은 패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팬데믹 시대에 그 21세기에 도대체 왜 전염병이 도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참 기가 막히네요. 이 전염병이 도는데 과연 이제 까미가 이제 그 패스트라는 이 그 전염병을 통해서 본 서구 사회하고 그 현재 우리가 사는 21세기 이 사회하고 어떤 그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패스트가 의미하는 것과 코로나가 의미하는 것과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패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 그 아니 아무리 도안을 누가 했는지 너무 이상하죠. 이 쥐가
그래서 도대체 이 왜 이렇게 뭔가 패스트가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런 느낌이 들게 왜 이런 식으로 도안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대 쥐가 이렇게 있죠. 자 그리고 다음은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래서 그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철학가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실존주의를 그 철학의 어떤 철학사 안에서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본격적으로 전개한 사람은 오히려 장폴 사르트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대한 철학가이죠. 그리고 사실은 실존주의가 프랑스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거든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최초의 어떤 움직임은 독일에서 있었는데 사르트르가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서 전개시킨 게 실존주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독일에서 이제 그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주장할 때는 오히려 철학자들 안의 어떤 학문으로 실존주의가 머물러 있었는데 장폴 사르트는 프랑스에 와서 자기의 어떤 생각도 덧붙이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2차 대전 후에 그 민감한 어떤 변화와 사람들의 어떤 그 욕망에 사람들의 요구에 잘 부응하는 어떤 이론으로 발전을 시켜서 오히려 실존주의를 굉장히 대중적인 철학으로 만든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가라고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작으로는 인제 구토라는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이 벽이라는 작품은 이제 그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단편집 안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인제 어떤 실존주의를 어떤 소설적인 표현으로서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소설부터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시몬 드 보부아르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실존주의 철학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존주의적인 사상을 페미니즘에 접목시킨 작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어떤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지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답다, 여자답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옛날에는 남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그 집안의 어떤 그 가사 일에는 당연히 뭐 가사 일을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하고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이게 직장을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전쟁터에 가서 싸워야 되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여자답다라고 할 때 여자로 태어나면 당연히 이제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능력이 떨어지거나 관심이 없다. 따라서 집안의 어떤 가사를 돌보고 그리고 이세를 만드는 것이 임무다라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당연시되는 이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온 아주 위대한 페미니스트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은 아직까지도 페미니즘 공부를 할 때 거의 성경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거는 이제 이쪽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2의 성이고요. 그리고 타이네피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네피라는 작품은 이 작품은 소설인데 시몬 드 보부아르가 자신의 어떤 그 실존주의 철학을 그 바탕으로 쓴 레시상스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서 조금 빨리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945년에서 1975년은 아방게르드라고 해서 아방게르드는 아방가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한글 단어 우리말로 표현을 할 때도 소리 난 대로 아방가르드라고 그대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아마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원래는 아방게르드 하면 약간 전위병이라는 뜻이거든요. 군대에서 맨 앞장서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술에서 맨 앞장선다는 거는 정말 아주 실험적이고 그 시대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아주 독특하고 실험적인 방법을 쓰는 작품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은 아방가르드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데 당시에 이제 사회의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져온 사진이고요. 호베그 도안노의 르베제 로텔드빌에서 시청의 키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로텔드빌은 시청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청의 키스라는 장면인데 여러분이 보면 당시 이제 사람들 옷차림이 어땠는지 하는 거를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8년 학생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8년 학생운동은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에서 거의 다발적으로 60년대 말에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학생운동이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걸로 끝났으면 그냥 대학 안에서의 변화만 가져왔을 건데 이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서 노동자들하고 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하고 연대를 해서 프랑스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그 이전에 프랑스 사회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규율이라든가 제도 같은 걸 완전히 바꿔놓는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있던 프랑스의 어떤 교육 체제라든가 사회 체제 중에 6.18년 학생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 향상이라든가 그리고 여성들의 지위 향상도 꽤 이루어지죠. 그래서 6.18년 학생 운동이 프랑스뿐만 아니고 이제 이때 60년대의 학생 운동들이 서구에 남긴 큰 변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의 사진인데 아까도 이제 6.18년 학생운동의 사진이고 이제 경찰들하고 싸울 때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넘어뜨려 갖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여기 이제 그 도로에 이제 포석 있죠. 이거를 두드려 껴가지고 이걸로 막 집어 던졌다네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지금 데모하는 것과 생각하면 참 이렇게 원시적인 방법이죠. 그리고 이 차주들이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었어야 할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지금 경찰하고 대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을 테마로 해서 몽상가들이라고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라는 이탈리아 감독이 이것도 영화가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영화로 하여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 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진짜 학생 운동의 어떤 그 생각은 뭐 없어지고 뭐 성적인 해방만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생 운동이 남긴 변화 중에 사실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적인 해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여러분한테 다른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세대하고 또 내 세대가 너무나 또 하늘과 땅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에 대한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비교하기는 일단 어렵긴 한데요. 내가 젊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젊었을 때는 외국에 나가기도 좀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양의 문물이라는 거를 뭐 텔레비전이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봤거든요. 물론 소설을 통해서 보지만 훨씬 더 간접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당시에 그 내가 젊었을 때 생각은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성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상하게 그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런 이제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뭐 현재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아랍의 그런 문화라든가 보수적인 일부 아시아보다 서양이 일단은 이제 서양도 뭐 국가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뭐 계급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일단 가장 다르겠죠. 근데 훨씬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된 이유가 바로 6.18년 학생운동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6.18년 학생운동 이전에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서양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 문화권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문화권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뭐 천주교 신자도 있고 개신교 신자도 있겠지만 성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그래서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내가 알기로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는 오히려 성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데 근데 또 웃기는 게 그 교주한테만 개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이고 대부분의 인류의 종교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억압적인 그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도 다른 서양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데 6.18년 학생 운동이 서양에서 이제 성에 대한 어떤 관점을 바꿔놓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나온 문학적인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아까 아방게르드라는 그 표현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소설에 있어서 그리고 문학에 있어서 그리고 좀 더 좁게 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소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소설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방법을 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 소설이라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그 규칙들을 완전히 깨면서 소설이 성립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걸 시도하는 새로운 어떤 소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이제 많은 이 그 소설가들이 비슷한 식으로 아주 실험적인 소설을 썼기 때문에 이 소설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비평가들이 누보로망, 그러니까 새로운 소설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소설, 새로운 소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보로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누보로망을 쓴 작가에 들어가는 작가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내가 옛날에 이렇게 그 이틀 하면 충분했는데 왜 이틀을 해도 이렇게 모자라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내가 45분까지 설명을 하는 대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수요일 날 문법을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문법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문학 개론이거든요. 20세기 문학 개론이니까 이걸 일단 설명을 끝을 내고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5분까지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가장 그 누보로망의 대표적인 작가는 바로 알랭 로브그리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랭 로브그리에가 지난해 마리eng바드라는 이 작품을 자기가 아마 작품도 쓰고 또 직접 영화도 찍어 감독으로도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재미있는 게 누보로망 작가들 중에서 자기가 소설도 쓰고 감독을 또 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랭 로브그리에가 바로 그 대표적인 작가이고, 우리가 같이 공부할 마르리 듀라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소설가로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직접 카메라 뒤에서 감독도 하신 분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본 그 로브그리에가 어떻게 보면 그 누보 로망을 대표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제 그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그 누보 로망이라는 그 독특한 소설의 어떤 그 옛날의 소설과는 전혀, 이제 옛날의 소설의 규칙들을 모두 어기면서 쓰는 새로운 소설 양식으로 소설을 쓰기도 했지만, 누보 로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에세이도 이렇게 이분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보 로망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대체 왜 저런 이상한 짓을 하는가? 소설이 사실은 그냥 재미있으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만 주면 되지. 왜 구태여 그 옛날의 어떤 소설 방식들을 다 해체를 해서 저렇게 수고스럽게 저런 이상한 소설을 쓰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을 거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명쾌한 답을 로브그리에가 그 누보로망에 대한 그 에세이를 통해서 다 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보로망에 대한 그 로브그레이의 에세이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누보로망을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나중에 이제 누보로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이런 수고스러운 짓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는 시간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금 미흡하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는가가 궁금하면 로브그리에의 에세이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보로망을 향하여인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분이 이제 에세이를 써고 그 에세이가 오래전에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게 그 도서관에 지금 그 중앙도서관은 아니고 이렇게 무슨 보존도서 이런 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빌리려면 빌릴 수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이 그 보존도서에서 그 로브그리의 에세이를 찾아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아주 명쾌한 답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보로망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작가로 여성 작가는 나탈리 사르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앙팡스라는 어린 시절이라는 작품인데 바로 이제 자기의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한 자서전이에요. 근데 이 자서전은 굉장히 신기한 자서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래를 알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서전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서전을 다시 말해서 자전적인 어떤 그 소설을 누보로망이라는 어떤 새로운 양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하고 한번 앙팡스를 이제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사실은 그 나탈리 사르트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닌데 사실은 좀 또 기기묘묘하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아쉽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앙팡스도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본을 한번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가 공부를 할 마르그리트 듀라스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좀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로브그리와 마찬가지로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남긴 그 영화 작품들이 그냥 이상한 작품이라기보다 영화상도 막 받고 그랬어요.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영화사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 베트남에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보내서 우리식으로 하면 뭐 베트남 이민으로 표현을 해도 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교포처럼 제 베트남 교포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과 그리고 그 거의 뭐 사춘기 시절을 다 베트남에서 보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이제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이제 뭔가 자기가 이제 뭐 유배가 된 것 같고 진짜 프랑스 사람처럼 안 느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을 작품에 표현을 했는데 아주 실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작가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작품은 이제 모데라토 칸타빌레라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누보로망보다는 훨씬 더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 작품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소설 읽어보면서 이 소설이 갖고 있는 그 누보로망적인 특징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작품으로 이제 연인이라는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아까 사로트의 앙펑스와 마찬가지로 연인이라는 작품은 자신이 그 어렸을 때 베트남에서 겪은 어린 시절에 그 자기 경험을, 그러니까 이때 이제 나이가 좀 많은 그 중국계 베트남인이라고 하면 맞겠네요.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에 화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도 그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국적은 갖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조상이 그 중국인인 분들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화 요리에 많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중화 요리 새로운 중화 요리에 기여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이제 좀 이렇게 큰 중식당을 경영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화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나이 많은 화교와 그리고 짧은 어떤 사랑을 나누는 그 특별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작품은 르하비스망 드 롤베슈타인인데 아주 독특한 삼각관계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르그레트 듀라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수요일 날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그 문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정리를 여러분 좀 덜 좀 갑자기 이제 원문을 보면 덜 당황해 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수요일 날 문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모리학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이걸로 끝내고 보경이는 잠깐만 남아서 나하고 얘기 좀 해볼래? 자,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